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벌금 범칙금이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입니다. 맞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등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벌금제를 이른바 일수벌금제라고 하는데요. 192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핀란드가 1921년에 했던 일을 2025년에 대한민국이 못할 까닭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환영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고쳐야 합니다. 스펙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을 배웠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행정을 배우면서 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정말 배웠다.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허위 보고는 제가 박멸할 수 있다. 그러면 보고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 읽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제일 좋은 건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그럼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공공기관은 허위 보고가 거의 한 60~70%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현장에 안 가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사진으로 찍어오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보면은 가짜로 찍은 경우도 많습니다. 종묘 앞에 고층 빌딩처럼. 딱 허위 보고인 거예요. 그 대파 한 단에 네. 875원. 네. 뭐 이런 것도 허위 보고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대왕 고래 네네네. 그 뭐 석유 유정 네. 이것도 허위 보고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공직자가 허위 보고를 잘 구별해 내기만 해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럼요. 행정 효율이 뭐 그 순간 보고만 잘 봐도 5% 10% 올라갈 수 있고, 와. 뭐 허위 보고 아니면 복지 부동입니다. 네. 안 할 이유 막 찾고. 전문 용어로 가라라고 하죠. 일본 말. 네. 이렇게 제2 외국어까지 써주십니다.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취재한 것을 쓴다.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김지호 대변인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딱 제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항상 보면 이제 지휘를 하는 지휘 책임자한테 나오는 얘기가 확인하라고 합니다. 데스크는 취재 기자들한테 확인해봐라. 몇 대 항상 따봐라. 확인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크로스 체크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 절차거든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해도 뭐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디든 이렇게 새치 혓바닥으로 또는 이 손가락 몇 개로 이렇게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일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잘 걸러주시기를.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도박 거셨어. 나중에 나중에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크게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한 2달, 3달이면 다 알아요. 이 집중해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은 그 공직에 가면은 막 사람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배운 거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체크만 잘하고 현장만 잘 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허위 보고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다 보면 기관장이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가 줄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를 하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저 사람한테 어차피 얘기해봐야 네. 허위 보고하고 복지 부동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점점 일하는 데서 소외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직이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면 더 생산적이고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2분 뉴스의 강지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36차 공판 다녀왔고 네. 증인으로서는 박안수가 나왔습니다. 박완수라 하면 군인, 예, 참모총장. 네, 계엄 사령관이기도 했던 사람. 네, 오늘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현장에서 들은 강지호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정치 취재의 새로운 장을 연다. 이경 스픽스 정치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저는 박수 안 쳐주세요? 아니, 편하시고 저는 여기 이제 북박이라고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수 칠 타임을 잠깐 놓치고. 안녕하세요가 보통 톤이 높은데 안녕하세요 까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그 얘기 다음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주춤했어요. 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게 저 오늘 무슨 첫날입니다. 오늘 스픽스 출근 첫날. 맞을까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일까봐 말을 주춤했는데 박수를 네. 안 쳐주시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정치 관련 취재도 하시고 그야말로 점검도 하시고. 현장 말씀 네. 주셨는데요. 가능하면은 현장 가서 사람들 직접 만나 보려고 하는 일이 오늘 첫날이 너무 많네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이고, 하여튼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 해주시고요. 제가 기대가 지금 큽니다.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와. 아니 여기는 뭐 근로기준법도 안 지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급 대우를 받으면 필요 없긴 하죠. 아니 아까 대표님이 저한테 머리 식히시려고 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제가 취재원한테 전화가 와서 네네. 급한 일이었는데 잠깐만요. 저희 전화 통화해야 돼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시키신 거를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지호 기자 오늘 윤석열 재판 그게 소위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박완수 나와서 어떤 얘기 하나요? 일단 싱크 준비된 것부터 한번 보고 오실까요? 포구령 들고 밑에 내려가셨을 때 작전 회의실 가셨을 때 그 포구령을 좀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하셨다 했는데 포구령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법적 검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장관님 검토하셨다고 우리가 논의가 되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맥락을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좀 전문가들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위에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건 잘 몰랐습니다. 좀 무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네. 자꾸 돌려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특별히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없을 거예요. 하나 읽어보면서 걸린 게 이제 뭐 이렇게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헌법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돼 있어서 다른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처단이라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이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저게 그러니까 박완수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고령이 본인한테 내려왔잖아요. 김용현 하태. 네. 근데 포고령을 딱 보니까 본인이 이거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다가 처단이라는 단어 왔는데 처단에서 화들짝 놀랐다라는 거죠. 아니 진짜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랐다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박한수가 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동의는 승인은 해줬지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뭘 상세히 기억해요? 박정근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야 특전사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사용해도 되니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박한수 그거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절대 안 된다. 시민한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빠져나갈 것들은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패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 사성장군입니다. 참모총장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도 기억 못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끼는 바가 아이고 우리가 저런 놈 밑에서 박박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그냥 별이 아니라 앞에 한 글자 붙죠. 똥별이라고. 아이고. 근데 참 보면서 박완수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저 장면 말고 다른 장면 몇 건을 더 뵀는데 네. 그 증언하는 중간중간에 자꾸 웃어요. 검사를 향해 자꾸 씩씩 웃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저런 양상이 이게 거짓말할 때 나오는 양상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말. 그러니까 했는데 안 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뭐 범죄 심리학 같은 데를 보면은 나와요.
웃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저 바보라서 안 했어요. 근데 좀 몰라서 안 했어요라고 할 때 대부분 씩 웃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보면 약간 좀 어설프게 또는 약간 어색하게 웃는 모습. 저게 전형적인 바로 그런 거짓말 할 때 나오는 어떤 태도다라고 아니 보시면 될 그 것 같아요. 군대 가는 젊은이도 그렇지만 그 젊은이를 낳고 길러서 군대에 보내야 될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신용 내는 사람에게 자식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 정파적으로 대통령이 쫓겨나는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 부패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랬던 게 거의 한 45년 만에 처음 일어난 그렇죠. 일입니다. 거의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여기 하나 더 나가요. 윤석열은 이 사람들이 북한의 국지전을 도발해서 전쟁을 불사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의 푸틴 뭐 똑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이 죽어나든 말든 경제 어떻게 되든 전쟁 일으켜가지고 내 이 정권은 내가 영구히 독재 정치 하겠다. 이 세 가지를 다 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거 정말 뭐 본인들은 이거 2시간 뿐이 안 걸렸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런 내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 박한수라는 사람이 그래요. 육군 사관학교 나왔고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학교 나와서 최고 장성이 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그 여의도에 지나다니는 시민보다 못한 그런 판단력과 그런 지식 뭐 이런 두뇌 회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나는 그냥 내가 이 부분 관련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 보여요. 내가 뭐 이거 했나? 시키면 시킨 대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육군 참모총장 별 4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도층 인사로 만들어서 장관급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군 참모총장 하는 나라?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 포고령을 제가 그날 밤에도 방송을 하면서 30번도 더 읽었어요. 그렇죠. 자꾸 읽게 되죠. 아니, 뭐 재판을 지방의회를 막 이렇게. 처단한답니다, 네. 여러분. 처단한답니다. 방송하면 처단한답니다. 우리는 그런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를 처단한다는 건가요? 이건 30번도 더 읽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처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포고령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계엄군을 출동시켰고 근데 실실 웃으면서 저렇게 한다? 저는 이거 사실은 이게 계엄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들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부패, 국가 반역, 전쟁 유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막간 매국노들이자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차도 모자른 판에 와갖고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요? 그렇죠. 저 실실 웃는 사람이 바로 계엄 사령관이었다는 게 주목할 포인트였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태도는? 우선 그 김지호 대변인과 제가 방송을 처음 하는 거. 그래요? 말씀이 엄청 길어요. 나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요 지금. 엄청 그래도 놓치지 길어서. 마십시오. 네. 아무튼 제가 짧게 그러면. 아니, 화나셔서 그래요. 계엄 그러니까요. 당일날이 생각나니까. 계엄 당일날 그 현장에 없었던 네, 사람이 네. 다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튼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예전에 예능에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능에 나왔었어요.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저 군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어디요?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예능 사나이인가 프로, 막 거기가 그런 데 나왔어요. 되게 인자한 아버지 같은 총장 때 느낌. 아니고 그 전에? 네네네. 인자한 아버지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엄 사령관으로 포고령까지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이름을 나가고 그랬던 거죠. 저는 그때 첫 번째로 저 사람 편을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편을 들고 저 봐봐 얘기하는 거 봐봐 저 사람 피해자야. 윤석열이 막 밀어붙였을 거야. 그럴 때 제가 그때 절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이 2분 앉아 계셨는데 아니야 비열하게 생겼어. 기회주의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스님들도 못 보시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강지호 미안해요. 강지호 우리 이제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로울 때는 말을 잘한다. 본인이 불리할 때는 선택적 바보가 된다.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느냐면 가셔서 알잖아요. 내용이 들을 게 하나도 없다. 내용이 없다. 이미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네, 내용이 없다. 그 대신 본인이 유리한 것만 조금 빠릿빠릿하게 얘기하는 정도. 거기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인자는 아버지상으로 비열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네네. 게 진술을 할 때 목소리가 되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고 되게 말투가 어눌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 예능은 보지 않았을 텐데 그 예능에서 제가 생각엔 되게 또박또박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인자한 똑박똑박 아버지. 그쵸? 똑똑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본인이 불리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척 어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정 내에서도 제가 듣다가 놓친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한수 사령관 오늘 태도가 궁시렁대는 거야.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러요? 딱 톤이 이 톤이거든요. 그래서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에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 몰라요 저는. 궁시렁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전형적으로 보면은 군인으로 보자면은 무책임한 군인이죠. 원래 군인 특히 장교 소위를 딱 달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그 공은 아래로 보내고 책임은 네가 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태도는 보면은 책임은 다 밑으로 보내고 어떻게 좋은 거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최악의 지휘관인 겁니다. 이런 내라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다 했고 자기 몰랐다. 네. 책임 없다 이 얘기인데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박완수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계엄 상황실 구성 관련해서 2실 8처 요원들 소집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다수 이제 육군본부에 사람이 올라야 된다는 조금 자꾸 얘기하고 또 약간 훈수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상황실도 전혀 구성 안 되고. 뭔 얘기입니까? 저희는 또 저게 뭐냐면 이제 상황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권영환이 담당이에요. 계엄 과장인가 그럽니다. 대령이요? 예, 대령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상황실 제대로 잘 못 꾸몄나 봐요. 그래서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적극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완수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권영환한테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를 어이구. 했었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권영환이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실무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이거 저희도 해체해야 됩니다. 수순 밟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 일이 되게 해야 되지 왜 일 안 되게 하냐 라우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 악질 범죄자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이 계속 계엄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었고 제2 신속사단이라든지 기타 출동할 수 있는 부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대기를 시켰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사단 같은 경우에 본인 지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대기를 시켜놨다는 증언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요. 네. 이 이전에 이제 증언에 나온 건데 그 제2 신속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옛날 이사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 옛날 이사단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201, 203 특전 여단이 전부 다 지금 이 신속사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하고 사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가 가요. 출동하라는 건 아닌데 출동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나 있어. 이게 뭔 말입니까? 출동하라는 얘기죠. 출동 준비해. 출동 대기 하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출동하라는 말은 아닌데 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합참해서 지작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잘 모르겠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박완수의 저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동문서답이에요. 아까 우리 강지호 기자가 설명한 거는
박한수가 당시에 이런 짓을 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물으니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아, 이거 지원이라는 거는 뭔데? 내가 뭐 그때는 보니까 분위기가 뭐였고, 아, 그때 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요렇게, 예, 동문서답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윤석열이 이 결심지원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국방부. 네. 그럼 당시에 김영현과 윤석열과 박한수가 같이 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이 김영현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야, 거봐라.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인원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2차, 3차 계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군인들을 어떻게 또 준비시켰겠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결심지원, 저랑 이경 대변인님 바로 이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전화하는 것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윤석열과 김영현 대화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제대로 안 내렸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빼고 남들은 다 바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통실에 있었던 대위, 소령 이런 장교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다 자기보다 더 먼 곳에 있지만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귀도 먹은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보청기 좋은 거 많은데. 이런 사람을 보고 군대에서 뭐라 하냐면 현역 복무 부족합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이 지금 상황실 꾸리는데 시간을 좀 지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아 빨리 계엄 해제도 빨리 움직인 거야. 그러면 합참 계엄과장은 이 계엄 요건에 대해서 법정 요건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인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불법인데 큰일 났다.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좀 태업해야겠다. 상황실도 늦게 해야겠다. 그래서 뭐 김용인이 날뛰니까 그냥 천천히 한 건데 박한수가 자기 부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계엄과장한테. 그렇죠. 참모라는 게 그거죠. 네. 계엄과장이 이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럼 이 계엄 이렇게 해도 되냐? 이 포고령 이렇게 나가도 되냐? 자기 이름으로 포고령이 나가는 거에 다 처단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비상계엄 해제하다 빨리 해달라니까 야 이 일머리 같은 없는 놈아? 이거는 윤석열과 김용현하고 셋이 한 몸이었다. 이 증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윤석열 선거 언제 하냐? 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 달까지 갈 거예요. 아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2월 29일 날 내란 사건들이 다 병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재판이 지금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재판 일정이 또 안 나와요. 병합을 해버리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3월 초 정도가 돼야지, 빨라야 3월 초가 돼야지 아이고. 선거가 나올 겁니다. 애시당초 지기현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을 빨리 끌어내렸어야 했고요.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직후에 내란 특별재판부법, 내란 전담재판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을 네. 끌다 보니까 왜 우리 우리 옛말에 보면 아끼다가 뭐 된다 라는 얘기 있는데 시간 끌다가 망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나 국민들이 덜 걱정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백혜령 경정 알고 계시죠? 백혜령 경정의 시트입니다. 다시 임은정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그러면 우리 경찰님께서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네, 계속해서 5명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이해 충돌이 없는 마약 수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임은정 아이고. 검사 인식에는 검사 한 명에 수사관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 네. 식구들이 실무관하고. 네. 그래서 당신이 경정이니까 한 5명 꾸려가지고 여기 와서 마약 수사하고 나를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상 얘기하고 네. 싶지 않다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대단해요. 이 집념이 기어이 저를 끌어들여서 네. 예, 뭐 킥스도 안 주고 수사 정결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참 깝깝한데 일단 수사관 5명을 배속하는 게 모욕적이라는 건 뭡니까? 경정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니까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이경 에디터가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통화를 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모욕 주지 말라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그 뒤에 바로 질문을 했어요. 네. 왜 모욕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제가 몰라서 여쭤본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경찰 30년이라 경정이긴 하지만 부하 직원들이 지금 60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합수분에 들어가서 합수단에 들어가서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검찰의 지휘 하에 내 밑에 5명만 주고 그거를 수사를 하라는 것 자체가 나는 상당히 모욕적이었다. 그건데 근데 그 전에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거 인원만 적게 주는 것이 모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명확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합수단이 꾸려진 것부터가 이분은 뭔가 잘못이 됐다고 계속 항의를 했다라는 말이 전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종편 같은 걸 보면은 어떤 공격 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봐라. 백혜룡 경정 언급해서 직접 보낸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 그랬더니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둘이서 싸우는 형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문정 지검장도 팩트 체크를 했고 백혜룡 경정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백혜룡 경정을 언급하기 전에 이미 6월 달에 당선이 됐죠. 근데 7월 달에 먼저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먼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만성 대검차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계속 회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뭐라고 하냐면 노만석 대검차장이 먼저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건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검찰 내부에서 왜 백혜룡 경정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건 본인도 모르는 사실인 거고 검찰 내부를 좀 더 우리가 취재를 해봐야지 아는 사실이다라는 거는 팩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냐, 누구 아이디어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는 건 사실 좀 비본질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마약 사건이 백혜룡 경정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김건희 일가부터 관세청 모두가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일으킨 마약 사건이냐 아니면 백혜룡 경정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냐 실체가 뭐냐 이건데 이건 얘기 없고 그냥 주변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적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도 매트리스가 없어서 뭐 그러니까 라꾸라꾸가 없어서 수사 못하겠다. 이거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형사정보 시스템 킥스 있죠. 그걸 열어달라는 게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화 확인한 거예요. 통신기록.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절차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돼서 지정을 해달라. 그게 요구가 2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개 다 되지 않았다. 본인이 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문정 지검장은 왜 안 했다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못 저는 받았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쪽 그거는 주장하고 해봐야 된다. 저쪽도 그건 해봐야 있고.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10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1층 로비 그리고 샤워장이 14층 지하 주차장밖에 이동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이 이제 8층에 있었는데 거기도 막혔다. 합수단이 모여 있는 곳이 11층이었는데 거기도 막혔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명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등포 제2형사과장인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자기가 거기가 60명인지 모르겠는데 형사과 전체 60명인지 자기가 지휘하는 게 60명인지 모르겠지만 60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어떤 마약 사건을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고 실제 어떤 사건은 간초란 몇 명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60명을 다 가져와야만 모욕을 안 당하는 거고 이러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그건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해석하시면 안 될 것 아니, 같아요. 그게 60명을 모르겠어요. 다 주지 않아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네. 아니고 나는 검찰이 60명을 지휘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5명이 아니 워딩이 그러니까 그래서 모욕적이라는 거는 좀 공직자로서는 엇나가는 발언 같은데요. 형사과에 보통 그 6개 정도 그 수사팀이 있거든요. 네네 걔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네. 수사팀이 보통 한
7, 8명에서 최대 많으면 10명까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5, 60명 정도가 과장 밑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사실 요건 좀 제가 좀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중령님 같은 경우는 대대장이에요. 400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사단에 가서 참모를 하시게 되면은 그 예하에 들어간 사람은 개명, 예, 뭐 개원까지 탈탈 떨어서 4명, 5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합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자죠. 예, 실무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이제 커피 마시고 커피 따르고 이제 또 그 워드 쳐야 되고요. 만약에 손님 오면은 본인이 직접 내가야 돼요. 이렇게 차 같은 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 5명이어서 모욕적이다는 건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느냐? 킥스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 하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확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한 확보를 막았다는 점은 이건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김건희까지 연결이 된 어마어마한 뭐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들어왔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들어오는 과정에 세관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관여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막혔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자꾸 용산이라는 말이 거론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 가서 영전을 했다라는 거.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개입했나 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이 사람들이 용산을 거론했겠냐고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 좀 애매하게 끝난다고 있다는 점은 사실 이문정 검사답지 않죠.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5명인가가 다 복귀를 했대요. 지금 이미 진작에 그 백혜련 경정 혼자 있대는데 이게 무슨 상태인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약간의 주장과 정치 공방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정치 공방만 하고 있으면 아니 그 대통령이 받아야 될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국민들이 괜한 걱정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윗선에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백혜련 경정을 제외하고는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윗선이라는 게 뭐죠? 검찰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죠. 경찰에서 복귀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등포도 직원들 다 복귀했다고 제가 진작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킥스를 열어달라라고 했던 것도 이게 이제 승인 절차가 경찰에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경찰의 윗선에서 다 막혔다. 그래서 나는 킥스를 열어달라는 것도 지정을 해달라고 했대요. 간소화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다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과 그 검찰의 백혜련 경정보다 윗선에서는 이게 막혔다라는 것은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국회에서 수사권 주면은 되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질문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걸 언급을 했었고 합수단에 가둬놓는 방식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을 자기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끝낸다 하더라도 제가 의문점이 남는 게 뭐냐면 왜 그 CCTV 영상 좀 압수수색 하자고 했는데 안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꼽자면 검역대에 가면은 적발이 되니까 2층에 입국심사대가 있는데 세관 직원이 직접 2층으로 올라와서 1층에 있는 4번, 5번 세관 검색대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 백혜련 경정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이고 이게 허위라면은 CCTV 압수수색해서 자 봐라. 네가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깔끔한 건데 왜 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CCTV 영상도 우리가 못 보게 막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운반책 12명이 정보가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가 수집이 됐대요. 세관에서. 그런 보통은 아피스라고 해서 경찰, 검찰, 국정원 다 볼 수 있는 곳에 다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그런데 이상하게 세관만 볼 수 있는 알림에만 올렸대요. 근데 인천이잖아요. 그럼 인천지검에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중앙지검에 왜 보고를 했느냐. 이것도 이번에 그 압수수색 중앙지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갔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압수수색이 딱 지정이 돼야 되는 곳만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을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했던 아니 왜 중앙지검에 왜 보고를 하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나? 경찰 수사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검찰이 다시 수사할 거야. 이런 건가? 그게 아니면 이것을 왜 막았지? 라는 의문점은 분명히 듭니다.
확실한 거는요. 이문정 검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던 분하고 좀 스탠스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취재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지금 확인되는 바는 이문정 검사장이 이 현재 과거 자기가 이제 부장 검사할 때나 평검사 시절하고는 위치가 많이 다르다는 뭐 거죠. 위치는 다르겠는데 예, 근데 취재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견져가지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판단하고 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게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예를 들어 편향이거나 이러면 좀 걷어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우리가 가는 거는 약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차원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 다음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네. 좀 더 책임감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결국에 이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이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공방이 벌어질 때까지 장관의 행동이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몇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그 대검에서 어떤 분이 어떤 그 사무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사관이죠. 실무관 한 사람이 그 지난번 내란 관련해 가지고 그 자신들의 상관, 그러니까 고위직 검사들의 어떤 그 석연찮은 행동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발된 게 법무부에서 다시 대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해야 되는 건데 감찰을 다시 대검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루묵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상황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하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면 결국 정성호 장관 역시도 현재 소위 말하는 가짜 보고를 하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그 가짜 보고, 가라 보고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의해서 검사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하들로부터 또는 검사들로부터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좀 확인해서 좀 뭔가 해결책을 내와야 된다. 뭐 하여튼 장관도 좋고 뭐 경찰청장도 좋고 다 좋은데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네. 제가 그러죠. 팩트만 하나만 더 네네. 백혜련 경정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그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백혜련 경정 말이 좀 이상한데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세관에서 동양보고 문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12명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마약 운반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마약 또 가지고 몸에 두르고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다룰 합니다. 주제가 또 네, 많아서 이거 하나만 좀 할게요. 좀 줄여주시면. 네, 줄일게요. 네. 이거 금방 끝나요? 네, 아니 저기 그런데 자막이 줄여달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원래 지금까지 2번 이상 왔다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밝혀지지 않는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은 왜 그 마약 운반체들이 2번 이상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런 백혜령 경정의 주장이 말만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게 팩트로서 뭔가 그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고 일단 주장만 있어요. 그런데 수사라는 건 나는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형사재판 가서 유죄도 받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건데 요거 논쟁은 요 정도 하시고요. 넘어가 달라고 그래서 예. 네, 다음 주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재판이 결심 공판이 있었나 보네요. 징역 6년. 이건 적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싸죠. 너무 싸죠. 아, 싼가요? 네. 싸게 먹힌 거죠. 네. 아니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공천이 돈으로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징역 6년짜리밖에 안 되는 건지 물론 우리나라 그 양형 기준을 보면은 3년 이상이면 중형으로 보긴 합니다만
징역 6년, 징역 5년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9년씩 9년, 8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확정됐잖아요. 예. 네. 근데 이에 비해서 6년, 5년이면 이거는 너무 좀 가벼운 구형이 거죠. 이 정도면 실제 선고는 뭐 훨씬 더 밑에서 3년 뭐 이렇게 될 수도 네, 네. 있고요. 그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초범이다 그럼 집행유예도 집행유예까지 네, 나올 가능할 수도 수도 있고. 네. 근데 제일 문제는 명태균이나 김영선 이 두 사람이 징역이 이렇게 좀 싸게 구형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전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서 징역 6년밖에 안 나온 거는 김영선 부분만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부분이라든지 뭐 경북 그 고령 군수, 대구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 부산 경남지사라든지 거론된 데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김영선만 가지고 징역 6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러다 조사했잖아요. 근데 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의 문제라고 보는 네. 겁니다. 김건희 특검 사실 민중기 특검이 있습니다만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바지 사장 같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직 파견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현직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 방향을 틀거나 또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면은 수사 내용을 유출을 해서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거나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결론이 난 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기소가 될지 여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결국에 아니 특검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김영선을 선고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선과 사이좋게 5년씩 받았잖아요. 네. 구형을. 그러면 김영선만 아니라 오세훈도 있고 여럿 있으면 뭐 곱하기 5로 나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게 구형에서 참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그러면 기소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태균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형하는 거는 온당치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로 하자면 먼저 기소를 해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안들이 착착착착 기소가 될 거라고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줬던 거고 그리고 특검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그 가장 확실한 것 그게 무슨 통일교 관련 의혹,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에서 가장 확실한 거 세 가지였는데 그 지금 세 가지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의 무능이 낳은 최악의 참사다. 뭐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거는 네, 약간 정파적인 움직임인가 어떻게 봐야 이게 되나요? 네. 지금 명태균이 지금 아까 나열하신 것처럼 김영선 공천만 개입한 게 아니라 지금 뭐 그 강원도지사 누구죠? 지금요? 예, 김진태요. 김진태 공천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와 뭔가 좀 짬짬이를 한 그런 정황이 있고 여러 다른 지방의원 관련해서도 손을 뻗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미진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아무 직함도 없는 지역에 있는 정치 브로커인데 창원시에서 엄청난 VIP 뭐 김영선 의원실의 국장으로 불리면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창원시 국장이 산단 위치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에 두고. 근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 관련된 수사도 또 없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에 무슨 윤석열의 특사처럼 가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했는지 뭐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지 대통령이 가니까 뭐 그 강혜경 씨한테 뭐 주식을 좀 사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전혀 규명이 안 돼서 아니 정말 많은 범죄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하나 달랑 추징금 1억 6,070만 원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종합특검에서 이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좀 더 수사를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특검 전에 이미 굉장히 우리 강혜경 씨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량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부 비리를 제보해 준 거 아닙니까? 자료도 구체적이고. 네. 그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게 흐지부지 끝나가지고 마침내 이 뭐 이준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면죄부 주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은 아마 여론에 못 이겨서 아마
특검이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데 문제는 기소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공소유지가 돼가지고 이게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유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되었느냐? 아닌 거죠. 지금 볼 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통일교 의혹이 갑자기 좀 민주당 쪽으로 번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더 이상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상황은 민중기 특검이 물론 잘못한 거겠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지금 공작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수사가 더 이상 더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와,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대안, 뭐 안전장치 뭐가 있을까요? 제2특검입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오세훈이라든지 대구시의원, 뭐 경남지사, 뭐 강원지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재판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이제 김영선과 관련된 판단만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제2특검이라든지 뭐 내란재판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파야 되는 게 검찰을 파야 되는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이게 뭐 그 명태균 의혹이고 통일교 의혹이고 이게 다 뭐냐? 결국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검찰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을 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코바나 컨텐츠의 그 여러 기업들이 후원금 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손도 지금 못 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못 댈 수밖에 없느냐?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무혐의가 나버렸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혐의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꺼내고 들면 검찰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대안은 뭐냐? 검찰에 정말 피 맺힌 원한이 있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검찰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야 한다. 뭐 예컨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예로는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이 계세요. 수사 능력, 네, 뭐. 근데 현재로 뭐 법무관, 그분이 네네. 이제 법무관 출신이니까 네네. 다만 이분이 이제 우리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 중에 당적을 최근에 가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분이나 가능하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면 다시 돌파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검사들을 수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네요. 참 검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프레임 이런 걸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하고. 검사들의 프레임도 있지만은 네. 문제는 이건 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또는 뭐 영장을 청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들도 다 저에게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높아요. 다른 데는 아니고 하여튼 현직 법조인들한테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뭐 영장을 가져간다든지 그럼 다 거의 대부분 반려가 된다는 겁니다. 정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99%가 발부가 되는데 이 판사, 검사 이들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가면은 발부율이 절반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유, 이재명 뭐. 대통령. 네. 뭐 제집 드나들었고. 드나들었고 우리 이경 우리 에디터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한참 털릴 때 그때 그렇죠. 뭐 대변인으로 활동하셨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 너무 당이 잘 털릴 때도 우리 당사까지 털리니까요. 뭐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특검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네네. 이럴 때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직도 여기서 검찰만 가면 막히나? 아까 오세훈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박형준 맞아요. 이런 사람들, 그 광역단체장 이런 거물들이 얘네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물이죠. 우리 측에서는 저 사람들 일을 못한다 네네.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100건이 다 여기 다 많이 묶여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런 거 하나하나 관계성을 우리가 알면서 관계성을 고려해서 수사를 하나?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윤지 기자님께서도 이게 진짜 한 맺힌 검사들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갈 길이 아직은 많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은 기소하나요? 그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준석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았나요? 아니 어제 조사 받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뭐 피의자로 소환한 것 같은데 자기는 참고인이다 이렇게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뭐 이상이 있었다. 내가 네. 당대표한테 그때 이상했었다 막 밝혔잖아요. 특검에서 이준석을 기소하나요? 어떻게 궁금해서. 지금으로서는 반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아니 야당 정치인들은 안 건드리자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중기 특검의 특성인 거죠. 민중기 특검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특검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자 그럼 민중기가 자기가 특검이면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면 누구가 피를 대신 묻혀줄 것이냐? 그게 파견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가 40명씩이나 와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파견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파견 검사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어휴 이거 참 산 넘어 산이군요. 검찰 수사도 문제고 기소도 문제인데 재판부도 문제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안 지금 통과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면 바로 통과되겠죠. 네, 법원은 하여튼 얘기로 어떻게든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이제 최후의 어떤 발악을 하고 있다. 물론 법원에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규를 만든 그 태도 변화 자체는 지난 6, 7개월보다 좀 나아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법안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런 당위성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규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란과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면 당연히 법률안으로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법률안이 있으면 본인들도 편한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법안이 굉장히 숙성이 많이 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견도 많이 네, 듣고. 네. 그런데 초를 치듯이 이렇게 예규를 만들고 뭔가 입법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정말 사리에 맞지 않은 것처럼 판결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사법부에서 해야 되고 조의대가 결정해야 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의대 사법부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고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이건 막판까지 몰렸달까? 이러기 때문에 그냥 들고 나온 거고 그걸 또 예규로 풀겠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요. 네, 전 도저히 강 이게 기자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네. 이제 국회가 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계속 위헌 위법적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규를 들이밀면서 우리식으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사실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 잘했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맡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좀 국회에서도 한 발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조희대가 예규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쟤네들이 이제 물러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조희대는요 물러선 게 아니라 지금 암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예규가 있으면 예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네. 그 시행령에도 못 미치는 게 예규란 말이에요. 내부 한마디로 예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일처리 방식 내부 규정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도 이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모든 국민들이 다 구속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예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무효가 된다거나 또는 그 작동 불능이나 어떤 작동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됐다. 효력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예교는 갑자기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이 갑자기 기능 정지나 또는 효력 정지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헌법재판이요? 그렇죠. 네, 예교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법 흉내를 내게 될 거다. 법원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는 내란 전담 재판부란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지금 예규 내용을 보면은 말이 내란 전담 재판부지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의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조건 막으려면은 이 법을 스톱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소송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작을 저는 벌이는 거라고 보여져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조희대의 이런 암수에 우리가 걸려들었다는 건 때문이고 그렇게 돼서 사실상 지금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법을 또 한 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희대의 암수를 자꾸 피해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안 빠지기 위해서 회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회피가 아니라 정면 공격을 하러 정면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짧게 한 30초 정도씩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소개는 거꾸로 했으니까 이경 에디터 오늘 네. 첫 출근이신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첫날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하는 건가요? 아니 마무리. 오늘 내일 2일입니다. 전 매주 아마 나올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정으로 취재가 우리가 이제 많은 언론에서 집중하거나 팩트 체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하면은 지금 아까 14시간, 15시간. 네. 열심히 장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노동인데. 아니, 제가 스픽스 시청자들을 위해서 와.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 즐겁게 내일부터 행복하게 구독자가 하고 있다. 부쩍부쩍 늘어나겠네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글 남겨주시면 댓글 보고 제가 그 네, 부분 네.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가 네. 큽니다. 네. 우리 강지호 기자님. 네. 네, 저도 이제 매주 매일매일 이제 내란 재판을 다니게 되는데요. 요즘에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내일 이적 재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그 재판도 꼭 참여해가지고 좀 새로운 내용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장용진 대표님. 자꾸 요새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뭐를요? 아니 지금 맨날 지기현이나 이런 조이대가 그렇죠, 얘들 이렇게 그렇죠. 나쁜 짓 하고 네네, 있다. 네네. 얘들의 실제 음모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특검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특검 2차 들어가야 특검. 되는 거 네.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제한 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깝고 또 죄송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 조이들을 탄핵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할 생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저는 이 12.3 불법 내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직도 어떤 그런 윤어겐을 외치면서 이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뭐 조금 비리 저지르고 부패하고 이런 것은 그냥 국민들이 어느 정도 뭐 용인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국가 반역을 저지른 자들인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또 윤어겐을 외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이 군 관련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은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서 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극복은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 구독자들께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함께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1644-1236 또는 010
7612-3303, 010-7612-3303, 카톡 또는 문자 상담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달 나가는 요금이 부담됩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는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픽스 보고 상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와우!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도 있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다음에 아는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한 분에 8만 원씩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거는 한 열흘 남았네요. 2025년 12월 한정입니다. 툭불 한우가 단돈 12,000원이랍니다. 믿기지 않는 가격인데요. 한우 툭불 눈꽃 로스입니다. 최고 등급 한우 중에서 설기살을 구워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로 썰어냈습니다. 진한 육즙, 풍부한 육즙과 함께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설깃이라는 부위를 고려해서 앞뒤로 직화해서 바로 드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고단백 부위라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고요. 오직 스픽스 공동구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